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 파혼한 20대 후반 공무원 직장인 여성입니다. 3년 사귄 남자와 죽고 못 살 정도로 뜨겁게 연애한 지난날이 이렇게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놀랍도록 이상한 예비 시모와 그 신우 때문에 파혼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신기루 같은 집안에 속아서 넘어갈 뻔했던 게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파혼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이혼보단 파혼이 낫다는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들었지만 솔직히 파혼하면서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았기에 여기 사연 게시판에다가도 한번 써봅니다. 전 예비신랑, 편의상 이 글에선 남친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남친이랑 저는 대학 때 알게 된 사이였다가 연인으로 발전해 3년 사귀게 되었어요. 남친네 쪽은 학군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친은 늘 그 학원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아예 학원 행정실에서 팀장급으로 근무 중이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복수 전공으로 교육학까지 들으며 앞날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공무원 집안이고 저 역시 2년 준비 끝에 바로 시험에 합격해서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늘 자기네 집이 돈이 많다고 자랑했어요. 학원 역시 10년 안에 본인이 물려받을 것이며 경영권을 손에 얻으면 그 즉시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해서 학원을 크게 늘려갈 것이라는 담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친의 모습에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남친이랑 남친의 집안 쪽에서도 저희 연애가 3년 다 되어가니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양가에서 허락받고 준비하게 되었고 그 흔한 싸움 같은 것도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미래를 함께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억지로 하려 해도 안 맞는 사람이랑은 진도가 안 나가고 인연이랑은 눈 살짝 감았다 뜨면 식장 버진로드를 걷고 있을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저희는 정말 서로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는 남친을 결혼 상대로 늘 생각했었고 그런 남친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 서로의 집에 가서 인사할 때도 저는 직접 만든 앙금 케이크와 한우 그리고 어머님 좋아하실 노란 후리지아까지 한아름 사서 방문했어요. 예비 시모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얘는 내가 좋아할 집만 골라서 하니 너무 예쁘다. 고마워.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래. 나 정말 시어머니 되나 봐. 얼른 앉아서 식사하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예비 시댁 쪽을 배웠고 저희 집 역시 남친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쭉 그렇게 결혼 준비가 잘 되어갈 줄 알았습니다.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건 예비 신호가 끼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친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SNS에서도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본인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구매를 하고 업체로부터 그 차익을 받는 구조로 수익을 얻는다고 하던데 많이 벌 때는 월 1,000만 원까지도 벌고 그런다더군요. 저는 SNS를 안 해서 몰랐는데 남친 말로는 본인보다 더 잘 벌 거라며 미리미리 잘 보이자고 농담조로 말하더군요. 남친은 여동생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의 가보라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정말 예뻤고 팔로워 수를 보니 10만 명이 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예비 신우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친하고 셋이서요. 처음 인사했던 그 황당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를 처음 뵙는다고요? 저 몰라요? 껌을 딱딱 씹으며 건조하게 톡 쏘는 예비 신호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예비 신우는 제가 본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기분이 이미 상해 있더라고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나 모른다고 했다면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나 모르는 척한 건 아니고요. 내 팔로워 수가 10만 명이 넘는데 나 모를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유명한데. 제가 SNS를 잘 안 해서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럼 나는 뭐 한가해서 SNS에서 활동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그게 트렌드예요. 새언니 될 분은 좀 잘 꾸미고 세련되길 바랬는데 나 피드에 올리지도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예비 신우의 싸가지 바가지 모습에 저는 당황하기 앞서 바로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굴이 벌개진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버벅거리는데 남친은 별 대수롭지 않은 일 마냥 말투가 그게 뭐야. 자, 빨리 시키자. 자기는 파스타 시킬 거지? 하며 다른 대화로 넘어가더군요. 예비 신우는 그렇게 저와 마주하는 줄곧 팔짱을 끼며 저랑 말 섞는 것도 싫다는 듯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가끔 내뱉는 말들도 모두 저를 무시하는 발언들이었어요. 공무원에서 월 얼마나 버냐는 둥. 여자는 명품으로 자기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저는 그 흔한 샤넬백도 없어서 슬프겠다는 둥 제 심기를 건드리는 불편한 말들만 하더라고요. 새언니는 화장한 거예요? 저처럼 샵 가서 돈 주고 받아야지 사진에 잘 나오죠. 나 다니는 샵에 아이돌도 여럿 다녀요. 언니도 좀 꾸미고 그러세요. 그러다 오빠 바람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네? 아니 그런 걸로 바람날 인간이면 제가 먼저 버리죠. 제가 열받아서 입 꽉 깨물고 한마디 하자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오빠 여동생인데 앞에서 어떻게 버리냐는 둥 말을 함부로 하냐면서 신우짓을 하려고 시동 걸더라고요. 언니, 미리 말하지만 나 꽤 쿨해요.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언니랑 나는 아무래도 평생 친해지지 못할 것 같은 종족들인데 그냥 서로 적당히 거리 두면서 살아요. 그게 낫겠네요. 하면서 콜라를 쭉 빨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대놓고 무안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짜짓인가 싶어서 서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남친은 그런 여동생을 그냥 웃기다는 듯 바라보는 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식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내 얼굴이 굳어 있었고 남친이랑 예비 신우는 저들끼리 아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며 낄낄거렸고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 된 듯 외로웠어요. 그렇게 자리가 파하자마자 저는 남친에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자기 뭐야?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 편 한 번 안 들어줘? 걔가 좀 싸가지가 없긴 해. 내가 말했잖아. 필터링 안 하고 말한다고. 그런데 그거 다 악의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걔 말하는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고 마음은 여리고 착해. 너도 같이 지내다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어릴 때 배신을 하도 많이 당해서 낯선 사람한테 원체 좀 방어 기질이 있어. 그런 거는 너도 이제 올케 언니가 되니까 이해를 해줘야겠지? 나만 이해해줘? 서로 조심해야지. 내가 올케면 신우가 하는 짓은 다 받아줘야 한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기분 나빠할 줄은 몰랐어. 걔 어차피 바빠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나랑도 연락 잘 안 하는 사이니까 앞으로 결혼해도 마주칠 일 거의 없을 거야. 그럴까봐 오늘 식사 자리도 일부러 만든 거고. 일부러 이렇게 자리 만들지 않은 이상은 걔랑은 엮일 일이 없어. 그러니까 기분 풀어. 응? 아니, 앞으로 자주 마주칠지 안 마주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난 자기 태도도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그 자리에서 동생한테 한 소리 해줬어야지. 미안해. 나도 그게 익숙해져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나 봐. 내가 조심할게. 미안해. 사과 받아주라. 응? 그렇게 연신 사과하는 남친이었고 저는 예비 신우가 걱정되긴 했지만 남친 말대로 그냥 성격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애써 좋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예식장까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연이어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신혼여행 등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도 잡힌 상황이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설렘과 동시에 긴장되던 날들이었죠. 제일 중요한 신혼집에 대해 말하자면요. 결혼 이야기 나오던 처음에 예비신모 되실 분이 신혼집을 해주시겠다 하셨어요. 남자가 집 해오는 게 당연하다 하시며 저더러 숟가락만 들고 오라고 농담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을 100% 믿은 건 아니고요. 저도 공무원이라며 모은 돈 4천만 원과 친정에서 저 시집 보낼 때 1억 해주실 생각으로 저 어릴 때부터 따로 모아두신 종잣돈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성의를 최대한 보여서 결혼할 때 보탤 거라고 말씀드리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남친은 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 밑에서 일하니 연봉은 대기업 수준으로 받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연봉 계약서 상의 금액이었고 부모님이 돈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의 용돈 받아 생활하던 사람이더군요. 그걸 저는 결혼 준비와 동시에 서로 모은 돈 오픈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어요. 남친은 그래도 의기양양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결혼할 때 다 되돌려 주신다고 했다면서 그냥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 자체가 자기 것이라며 으스댔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댁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예비 신부는 처음에는 매매로 서울권 아파트를 구해주시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말이 바뀌시더니 전세로 해주시겠다 하더군요. 그러다가 또 다시 말이 바뀌어서는 학원 재정 문제로 당장 현금을 융통하기가 어렵다며 3억만 보태주시겠다 하더군요. 말이 여러 번 바뀌어서 혼란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3억이 어디인가요? 요즘 세상에 하도 억억거려 말이 쉬운 돈이지. 그것도 정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것도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만 저희 친정에서는 예비시댁이 자꾸 말 바꾸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또다시 바뀌어 2억만 해주실 수 있겠다고 저한테 예비시모가 직접 전화를 걸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해. 나는 한 5, 6억 정도 융통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애들 아빠 말 들어보니까 당장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겠더라고. 너희 집이 공무원 집안이라 잘 모르실 수 있겠는데 오해는 하지 마. 회사 경영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 당장 융통이 안 되는 거지 돈이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야. 우리 학원 재정 가치가 얼마나 높은데. 아무튼 일단 되는 대로 해서 신혼집 구해서 살고 내가 5년 안으로 아파트 하나 꼭 해줄게. 우리 학원 잘 되는 거 알잖아. 그치? 미안하다. 아, 네, 괜찮습니다. 개의치 마세요. 그렇게 연신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예비시모 앞에서 저는 괜찮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면서도 거기서 스탑을 외치기엔 뭔가 용기가 안 났어요.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식장 계약하고 본격 준비 시작하고 나면 무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미 주변에 결혼한다 소문은 쫙 났고 청첩장만 찍어 돌리는 상황인데 보수적인 공무원 분위기에선 파혼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뭔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패가 까 뒤집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보니 돈 많다 자랑했던 예비시댁과 남친은 2억 해오고 평범한 공무원 집안인 저희는 1억 4천을 가져가는 상황인 거죠. 친정엄마는 얘기 듣고 나서 노발대발 하시며 당장 결혼 준비를 멈추라고 화내셨습니다. 남친한테도 따로 전화하셔서는 왜 부모님 말씀이 계속 바뀌시냐며 이렇게 해서는 딸 절대로 못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남친이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 호소하더군요. 학원 재정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바로 10수억이 융통된다며 믿어달라 빌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남친이었고 하도 울고불고 난리치며 저랑 꼭 결혼하고 싶다고 애절하게 비는 통에 일단 알겠다 하고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점들이 느껴진다며 일단 상견례를 조금 더 미루고 신혼여행이며 스드메 계약을 잠시 멈춰두라고 하셨죠. 돈을 2억 해오는 것에 문제를 삼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꾸 말을 바꾸시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신혼집 매매해 줄 듯이 돈 많다고 자랑했던 집안이니까요. 그래서 파혼이라기보단 잠정적 중단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준비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물으면 그냥 대충 둘러대며 천천히 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예비시댁에서도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언짢으시다는 사실을 들으셨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저에게 연락하시며 드레스는 어떤 걸로 정했냐, 신혼여행은 3박 4일이냐 4박 5일이냐 등등 결혼 진행 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너무나도 발랄한 목소리의 예비시모 모습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잠깐 만날 수 있냐 물으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가까운 한정식 식당에 조용한 룸을 잡아 예비시모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예비 신우였습니다.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면서 고개를 까닥하고 들어오는 예비 신우. 그 뒤로 예비 시모가 활짝 웃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응, 엄마가 언니 만난다길래 나도 같이 좀 끼자고 했어요. 왜요? 불편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응, 우리 딸도 같이 먹는 거 불편하진 않지? 네, 어머님.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비시모는 제 눈치를 계속 살피는가 싶더니 뒤이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보자고 한 이유는 너희 신혼집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생겨가지고. 아, 네. 어떤 말씀을? 다른 게 아니라 네 신우 될 사람인 얘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잖니. 지금까지는 거기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얘가 화장품 사업을 하겠다 하더라고. 그런데 미팅하는 업체들이 죄다 강남에 있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힘든 게 아닌가 봐.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오겠대.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 신혼집도 서울권으로 구하겠다고 했잖아. 따로 살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느니 내 생각엔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같이 살라고요? 제가 그 말에 너무나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비신우는 옆에서 거들며 이러더군요. 저도 언니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같이 살고 싶진 않았는데요. 거기 우리 엄마 아빠가 2억 넣어준다면서요. 그러면 뭐 저도 숟가락 얹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1억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4천만 원이나 더 가져가고요.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 말에 예비시모가 불편해하는 티를 내며 그건 알지. 얘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겠니? 당장 우리가 처음 말했던 것보다 돈을 조금 해가는 건 맞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하지. 그리고 좌우당간 너희 집보다 돈 더 해가는 건 기정사실이잖니. 2억이나 해준다는데 요즘 누가 2억을 턱턱 내준다니? 아니 어머님, 얘 말 맞다나 솔직히 우리가 그 정도로 돈 해주는 것도 있는데 방 한 칸 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그냥 작은 방 하나 주면 돼. 아기 생기기 전까지만 같이 살고. 맞아요 언니. 저 어차피 라이브 방송 자주 해야 돼서 집에 애기 소리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언니 오빠 딱 신혼 때까지만 같이 살게요. 그냥 출퇴근 용도로만 오빠네 집 쓸게요. 제일 작은 방 하나만 줘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밥은 저 식단하는 게 있으니까 따로 먹으면 돼서 제 밥까진 안 차려주셔도 돼요. 좋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방 한 칸 내어주길 요구하는 예비시모와 신우 때문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1억 같이 내어주시는데 그럼 제 동생도 잠깐 들어오라고 해도 되나요? 그 말에 예비시모가 얼굴이 벌개지시며 말씀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니? 사돈 처녀도 같이 드리겠다고? 네, 제 동생도 지금 서울에서 대학 다녀요. 자취하고 있는데 뭐하러 돈 따로따로 나가게 쓰고 있나요? 저희 신혼집 들어오라고 해서 다 같이 살죠 뭐.
아니,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처제랑 같이 살아? 그리고 네 신우까지 살면 세상에 집이 복작복작해서 어떻게 살아? 그게 하숙집이지 뭐니? 그러게요. 그게 하숙집이지 무슨 신혼집인가요? 그런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말씀에 따르면 2억 해주셨으니까 제가 신우랑 같이 살아도 된다는 논리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도 돈 해주시는데 당연히 제 여동생 불러도 되죠. 어떻게 그게 맞는 이야기니? 신우랑 처제랑 어떻게 똑같아? 내가 일부러 편하게 대해줬더니 너 시댁을 이렇게 물로 봐도 되는 거야? 너희 집에선 그렇게 가르쳤니? 드라마에서만 듣던 그 대사를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는 말을 듣자마자 저도 폭발해버렸죠. 네,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무슨 돈을 얼마나 해주신다고 신우 방 한 칸을 내어달라 당연스럽게 요구하세요? 말이 좋아 방 한 칸이지 저더러 신우 뒷바라지하며 살라는 말이잖아요. 빨래 해주고 밥 해주면서 무슨 식모도 아니고요. 시댁 우습게 안다는 말 들으니 더 확신이 드네요. 제가 이를 악물고 한마디 하자 예비 신우랑 시모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 언니 완전 미쳤어. 그러게, 너 정신이 나갔니? 시댁 가족 하나같이 살자는데 그렇게까지 우리한테 화낼 일이야? 우리 딸이 꽁으로 있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 우리가 돈 다 안 해주니까 본색 드러났구나. 너 같은 속물은 우리가 사절이야. 당장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너랑 파혼하자고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시는 예비 시모에게 저도 당당히 외쳤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 파혼은 좀 그렇지? 그럼 당장 사과해. 아니요, 제가 전화하겠다고요. 파혼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곤 제가 전화기를 들어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전화 받자마자 저는 파혼하자고 한마디 하곤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예비시무가 당황해하면서 정말 이대로 끝낼 거냐고 제 옷자락을 잡으시더군요.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전부 끝나버렸죠. 남친은 뒤늦게 사실 알고 헐레벌떡 달려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 결혼 준비하자고 파혼을 물러달라 부탁하더군요. 뭐가 미안하냐고 물으니 남친의 황당한 말. 2억밖에 못 보태서 미안해. 신우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니 우리가 적어도 3억은 가져갔어야 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남친의 집에서는 신우를 저희 신혼집에서 같이 살게 하려고 계획을 짰었나 보더라고요. 그 집에선 신우 말에 워낙 꼼짝을 못한다네요. 정말 황당했고 어차피 파혼까지 한 상황에 다 까발려 얘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예비시모의 말이 바뀌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보라고 하니 얼머무리던 남친이 마침내 입을 열더군요. 본인네 학원도 예전 같지가 않대요. 주변에 더 큰 프랜차이즈 학원 상가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5, 6년 전부턴 수강생도 줄고 경영난이 시작되었다네요. 그래도 학원 자체의 가치는 높아서 5년 안에 학원을 팔 생각이었는데 권리금으로 10억을 예상하고 있었다네요. 예비시모가 말한 그 5년 내로 아파트 사주겠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나 봐요. 학원을 넘기면 목돈이 생기니까 그 돈으로 집을 해주겠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이야 바꾸면 그만이니까 그 돈으로 정말 저희 집을 사주실지 아님 해준다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며 유세란 유세는 잔뜩 떨군 결정적인 순간에 돈 감춰버리는 것도 충분히 예상이 가잖아요. 게다가 예비신우란 사람은 그렇게 돈은 많이 벌지만 또 그만큼 쓰기도 엄청 쓴다네요. 왜냐하면 품위 유지라는 게 있잖아요. 팔로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신우에게 기대하는 이미지에 충족하려면 끊임없이 명품을 사고 외모를 치장해야겠죠. 그래서 속빈 강정이라네요. 모아둔 돈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학원을 넘겨도 10억은 언감생신이라네요. 몇 달 전에 학원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경찰이 왔다 갔다 한 이후로 브랜드 가치도 확 떨어져 그나마 있던 수강생들도 다 나가는 추세라며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남친네 학원 이미지가 완전히 날아가서 학원 권리금으로 2억이나 받을지 모르겠다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면 그만인 건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상대와 상대 집안까지 그렇게 속인 채 그것도 모자라 시자지까지 하려고 했던 그 집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황당합니다.